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이렇게 지금 대면으로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무성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중에 풍류와 도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지금 첫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몇몇 분들 좀 소개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운과 둘러보는 마을 여행 얘기를 해주실 분은 정읍시 부시장으로 계시는 최재용 부시장님이십니다. 지금 토요일이고 쉬셔야 되는데 이남석 정읍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과장님이 나오시니까 팀장님이 안 오실 수 없죠. 박연장 문화재 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성서원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이민주 씨. 저 맨 뒤에 계십니다. 무성서원의 김호문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태산사에 모시고 있는 7분 중에 김관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김관 선생님 후손 되십니다. 그 다음에 도광김씨 청년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운기 교감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농협 전라북도 본부장을 지냈고 지금 7번 농협을 돕고 있는 강종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열 태산선비 사로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풍류와 도가 그냥 강의나 강연이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에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풍류방의 형태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풍류방은 어떤 한 가지 주제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다가 음악을 연주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또 누가 또 말씀을 하시다가 그중에 어떤 분이 또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풍류와 도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에 맨 앞에 음악을 먼저 좀 듣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듣다가 또 이제 뭐 한 30분 이쪽 저쪽 그 얘기를 듣다가 다시 또 음악을 듣고 그리고 또 얘기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마무리로 음악을 듣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류와도 프로그램에 앞으로 올해 총 4회가 있는데 그 음악 감독을 맡아주신 신용문 교수님이신데 우석대 종신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두 가지 얘기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저는 이제 또 행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에게 더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좀 이제 시각에서 내용을 두 가지를 담아봤고요. 이제 전반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무성서원이고요. 무성서원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이제 893년도 이후에 이제 최치원 선생님께서 이 태인년, 태인이 아니라 그때는 태산년이었겠죠. 태산년과 인의연, 지금으로 하면 저쪽 그 지금의 그
태인면 칠보면이 네, 태산현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그 태인면이 이제 인의현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앞자를 떼서 우리 태산현의 태자와 인의현의 인자를 합쳐가지고 이제 조선 이제 그 태종임금 때 태인현이 됐습니다. 태인현이. 그런데 이제 그 893년도에 이제 최치원 선생님께서 이제 이 그 태산 군수를 하시고 떠나셨다고 하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890년에 여기 태산 군수로 오셨고 하반기에 그래서 92년도 한 3년 남짓 여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태산현을 떠나셨다. 그래서 893년도 이후에 그 생사당을 만들었고 그 생사당을 아마 선현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국인 선생님, 불원 정국인 선생님이 이제 이곳 태산현에 이제 낙향을 하시는 거죠. 낙향을 하셔가지고 이제 낙향하신 것은 아마 한 30대로 제가 지금 이제 뒤에도 정리했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처음에 낙향했을 때는 아마 뭔가 울분을 가지고 아직도 내 꿈을 펼치지 못한 뭔가의 어떤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 오셨지만 남을 뭐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것에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일단 과거에 일단 시험 통과를 하고 나서 1차적으로 이제 관료 생활을 조금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제2의 낙향 생활을 하실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때 그때는 아이들을 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셨을 테니까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해서 1455년 무렵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당을 그때 아마 조그맣게 열었을 것이다. 이곳 어딘가에가 그렇게 좀 짐작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추론을 좀 해봤고요. 1483년도에 그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아이들 배우는 학당을 이곳 무성소원에 이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484년도에 저쪽 유산대가 여기서 좀 한 1km 남짓한 저 개울가에 유산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 어디에 앞서 모셨던 저 선현사라고 하는 그 최치원 선생, 고은 선생님 모셨던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을 마저 이곳 무성소원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현사를 이쪽으로 모시고 오면서 태산사라고 이제 개칭을 해가지고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는 마을을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배움의 터와 또 고은 선생을 모셨던 선현사 옮겨와서는 태산사가 한 곳에 이렇게 같이 있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서 있는 이곳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1696년도에 이제 사액을 받게 되는 거죠. 사액을 받아서 임금으로부터 이제 현판도 받고 무성수원이라고 현판도 받고 약간의 토지라든지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갖게 되고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이제 그 서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됐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서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풍기가 그 여기도 안 보입니다만 풍기죠. 저 경상도에 풍기 주세봉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풍기 군수를 했을 때가 1543년이래요. 근데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 백운동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이제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고 서원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죠. 그 당시에는 아마 제 추측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서원이라는 말은 아마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쪽 뭐 명나라 이렇게 중국 땅에 있었는데 서원이라는 명칭을 아마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풍기군수 주세봉 군수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 관주도로
이게 벽운동 소원을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쭉 한 7년 정도 있다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이 다시 풍기군수로 가게 되면서 주세봉 군수가 만들었던 이 벽운동 소원을 좀 나라님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초의 사익 소원이 1550년, 그러니까 그 백운동 소원이 1543년인데 7년 뒤인 1550년에 사액을 받아서 이제 국가의 직접적 지원을 받는 우리 알고 있는 소수 소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소원, 그래서 소수원이다. 이것이 이제 너무 머릿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무성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 저거 읽다 보고 찾아보니까 아니 이미 정국인 선생이 여기다가 배움의 터를 강학하는 곳을 만들었고 여기다가 모시고 있는 사당을 만들었으면 이게 서원이지. 다만 아마 정국인 선생이 계실 무렵에는 이곳을 이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서원이 갖고 있는 이 선열 학자를 모시는 사당 그리고 강학터 그리고 뭐 약간의 기숙할 수 있는 뭐 그 동제 서재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기숙사 같은 것들을 틀림없이 갖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정국인 선생님이 살아계셨던 1480년대쯤에는 1470년대쯤에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서원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 주세봉 풍기군수가 상당히 영리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중국에 유행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처음으로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저는 이제 농업을 좀 많이 전공을 좀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로컬 푸드는 어디서 태초가 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완주가 태초가 됐죠. 매일매일 농산물을 해서 일일 판매하는. 그런데 사실은 로컬 푸드로서는 완주군이 우리나라 최초지만 사실상의 로컬 푸드는 우리 여기 북면에 있는 고모네 장터가 제가 볼 때는 최초입니다. 다만 고모네 장터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로컬 푸드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고모네 장터라고 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 고모네 장터가 했던 것이 지금의 완주가 하는 로컬 푸드였던 겁니다. 그것이 조금 대박을 터뜨리니까 자 이제는 로컬 푸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무성서원의 모습도 다만 우리가 적극 주도적으로 이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의 학자를 모시는 사당, 그 다음에 강학하던 강학당, 그리고 약간의 어떤 동제 서재라고 불리고 있는 기숙하는 터 이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서는 무성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주장하고 싶은데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근데 이제 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좀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원문을 사실 보지를 못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학자분이 나타나가지고 네 말이 틀렸어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좀 정리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논쟁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행사를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우리 김홍 반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최부자 여기다가 좀 무성서원이 몇 주년인지 또 고은 선생이 탄생 몇 주년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성서원이 언제 시작됐다고 해야 될까? 이제 한 해가 지나면 1주년이잖아요. 무성서원이 만들어진 지. 근데 앞서의 논리로 하면 사실 우리 무성서원은 1600 몇 년째 제가 기억이 나겠어요?
1696년이니까 1696년이니까 1696년 따지면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그건 아니다. 그 최초의 전국인 선생이 우리가 이제 태산사를 이쪽으로 모셔왔고 했을 때부터가 사실상의 서원의 기능을 했을 테니까 그때로부터 우리가 538년이 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고은 선생님의 탄생한 그 연대는 뭐 정확하기 때문에 1165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성소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니 무성소는 1696년인데 아니 어떻게 538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고민을 하다가 그 스토리는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고 또 거기다가 이게 무성소원이 이제 사해를 받은 해로부터 몇 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말하기가 편한데 어떻게 좀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또 무성소원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아마도 태산서원이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또 태산사였을 것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가르쳤을 때로부터 538년이 되었다는 의미로 무성소원 강화 538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좀 잘 넘어가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고은 최치현 선생님 이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아마 한 10년 전쯤 제가 우연하게 이렇게 우리 책꽂이를 뒤지다가 우리 시청이 책꽂이를 뒤지다가 찾아낸 책이에요. 그 고은 최치원 태산 선비의 길을 열다라는 하 책인데 그래도 우리 정읍에 사는 사람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볼수록.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고은 최치원 선생의 일대기고요. 857년 전북 옥구에서 출생하셨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출생지에 대해서는 너무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 간에 뭐 경주다, 뭐 옥구다, 뭐 여러 가지 좀 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저에게 유리한 설을 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서유구 선생이 그러니까 여기 전라도 관찰사를 하셨을 때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최치원 선생님의 그 책을 재발간하셨답니다. 이 책이 거의 없으다 보니까 서유구 관찰사 도지사죠 지금 말하자면 서유구 선생님께서 그때 그 책의 서문에다가 바다밖 한 귀퉁이에 조그만 지방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문구예요. 바다밖 한 귀퉁이에 조그만 지방이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군산에 그 가면 선유도 해수장에 있는 고군산 군도가 있고 그 첫 신시도 쪽에 보면 이 선생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바다밖 귀퉁이의 조그만 지방이라는 것이 그 여기는 뭐 표현은 이제 옛날에 이제 옥구현이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그 선유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제가 짐작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세 때네요. 1868년 11살이 됐을 때에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유학을 떠난 지 한 6년 만에 이제 빈공 진사과에 최연소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공하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자기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따로 있고 본 시험이 있고 또 워낙에 당나라라는 나라가 개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도 쓸만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채용해가지고 관료를 쓰기 위해서 빈공과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진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3년 정도 후에 이제 이 진사과에 합격한 걸 가지고 이제 첫 관료 생활을 좀 시작하다가 이분이 이제 여차저차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880년이 되면 그 당나라의 당시 이제 그 황소의 난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도 굉장히 당나라의 말기라 혼란스러웠고 여러 가지 뭐 세정의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의 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황소의 난이었고 이제 당나라 조정의 명을 받아가지고 고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장군이 황소의 난을 진압하러 갑니다. 그 고변이라고 한 장군을 이게 이제 옆에서 뭐랄까 지원하는 참모죠,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최치원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셨던 일이 아마 장계를 쓰다든가 어떤 문서를 이렇게 남긴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초급 관료로서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그때 881년도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토황소경문이라고 하는 황소 이놈을 이렇게 이제 토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뜻을 만천하에 펼치는 그런 이제 토황소경문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사실 그 책에서 사실 읽었는데요. 이게 좀 읽어볼수록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읽어봐도 괜찮겠다 싶은데 앞에 내용이 상당히 긴 이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문장이 보시면 너는 불을 지르고 겁탈하는 것을 능사로 알고 살상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 큰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속죄할 수 있는 착함은 조금도 없으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도 은밀히 죽일 의논을 하였을 것이니 내가 비록 숨어있다 하지만 넋스님이 빠졌을 것이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 읽다가 그냥 의자에서 벌렁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 황소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다음 최치원 선생님 하면 개원필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원필경이라 하면 사실은 이제 최치원 선생이 이제 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헝가왕인가요? 그 임금께 자기가 그동안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또 작성했던 또 그 문서와 어떤 문장들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임금께 제가 당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임금께 헌사 바치는 그 책이 바로 이제 개원필경이고요. 이 개원필경이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 활성화됐는데 아마 이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서 보면서 최치원 선생이 약간 좀 사이비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불선 삼도를 말씀하셨는데 오로지 공자를 모셔야 되고 공자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 유불선을 얘기하는 이 최치원 선생은 약간 좀 그러니까 공자의 입장에 봐서는 좀 공자를 추앙하는 사람들에 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던 것 같고 사이비 취급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책자가 어느 날 서서히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서유구 선생님이 여기 관찰사를 하셨던 때가 한 1830년대였는데 이때만 돼도 이제 이렇게 개원필경을 구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유구 선생이 그래도 이제 관찰사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내노란 지방의 유지들 또 서울의 한양의 관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개원필경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없겠느냐 했는데 도무지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자 하다가 당시에 그 직무라자면 이제 장관이죠. 모 장관이 자기 가문에서 은밀하게 가지고 있던 책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서유구 선생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서유구 선생 관찰사가 서유구 선생이 자기 사재를 좀 털어가지고 이 개원필경을 이제 새롭게 다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은 그 개원필경을 어디다 보관하면 관찰사가 개원필경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도청소지지 지금으로 하면 전주 감영에다가 보관을 해야 맞겠죠. 근데 거기는 보관하지 않고 백부를 찍어가지고 반은 무성소원에 나머지 반은 이 최치원 선생이 마지막 생활하셨던 가야산 해인사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원필경은 그래서 우리 그 무성소원과 너무나 밀접하고 사실은 그 서유구 관찰사였던 서유구 선생이 우리 무성소원이 없었다면 이 개원필경을 아마 다시 복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복관하지 않았다면 이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이 책자는 영원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원필경은 우리나라 가장 그 오래된 책자라고 해요. 현존하는 오래된 책자라고요. 넘어갔나요?
네.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최치원 선생님의 터전이 됐던 이곳이 드디어 이제 불원 정국인 선생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01년 지금의 옥수동 아마 당시는 이제 경기도 양주였던 것 같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강 바로 밑에 쪽인 서울 옥수동에서 태어나셨고요. 29살 되던 해에 이제 생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성균관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하자면 말이 조금 지금은 좀 감이 안 오는데 저는 이제 저처럼 고시를 했으면 1차 시험을 이제 객관식을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난 사람들을 또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필기 시험을 또 이제 문장 시험을 보거든요. 2차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1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 아마 이제 생원 자격을 주는 것 같고 생원 진사 자격을 주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과거 시험을 또 이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429 29살 되던 해 조금 늦깎이죠. 늦은 나이에 이제 이 생원시 합격하고 성균관에 드디어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대학에 입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 임금님이 세종대왕 세종임금이셨는데 그 경복궁 안에 흥천사라고 하는 그 곳에 사리전을 또 이렇게 창건을 절을 하나 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을 최고로 여기는 이 그 나라의 선비로 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리 불원 정국인 선생님이 극구 반대 상소를 강하게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는 저자를 죽여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셌는데 여러 사람들이 만류해가지고 혹시 이제 유배 정도로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됐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9살이 될 때 이 처가가 있던 구고 임시 임은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집안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이 처가살이하러 내려오신 거죠. 저 서울 옥수동에 태어나신 분이 이 당시 태인 여기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신 것 같고요. 내려오시고요. 막 구고임씨 임은이라는 분은 예전에 여기 저 태인현 현감을 좀 하셨다 그래요. 약간 그래도 지방에 좀 유지였었겠죠. 그 따님하고 이제 결혼했고 여기 내려오셨으니까 그렇게 내려왔었고 이제 39살에 내려와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여기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그 마음 고생도 하시면서 또 공부를 해서 이제 과거 시험을 정시로 보셨을 것 같고 이제 41살, 51살 때 과거에 드디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해할 때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이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보통 100명을 뽑으면 아마 뭐 갑, 을, 병정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좀 1등에서 20등까지는 뭐 갑과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뭐 한 40등에서 50등 정도면 뭐 정과 갑을 병정해서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합격은 이제 본 시험을 합격을 하시는데 수업을 장원하신 게 아니고 조금 아래쪽에서 이제 좀 후기에 합격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올려주시죠. 이제 전에 전 걸로 아니 너무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주에서 전라도 관찰사에 있는 전주부에서 그 조금 하나 더 올라가시죠. 아까 여기서 그다음 전주부 향교에 가가지고 이제 교수 생활을 좀 하시다가 또 이제 세조 임금이 또 직공을 해버리니까 이제 도저히 이게 올곧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관료 생활을 할 이제 의지가 없어지고 버리니까 다시 이제 여기로 이제 내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인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상춘곡을 지으신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한 10년 정도 세월 흘러가지고 다시 나라의 이제 마음이 조금 좀 변하셨는지 65세 되던 해에 다시 성균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주부라고 하는 이제 직책을 맡게 되는데 저기 찾아보니까 약간 뭐 문서를 이렇게 그 관리도 하고 재산 같은 그래서 약간 사무국장 같은 느낌 이런 약간 그런 정도의 직책에서의 생활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1469년 그러니까 69대 마지막으로 사관원의 정원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늦깎이로 시작하셨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국인 선생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품계에 멈췄던 분인 것 같아요. 뭐 삼춘곡은 이제 나중에 이제 헤이스 때 둘러보시면 이제 이 뒷산 쭉 해가지고 상춘곡 둘레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9년도에 사관원 정원을 잠깐 하시다가 그냥 아마 이것도 오래 못 하시고 나이가 벌써 이제 한 70 다 되셨으니까요. 70대에 다시 이제 태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무렵에 이 땅에서 이제 마을의 귀약이라고 하는 동약을 마을 동자죠. 마을의 약속이라 해당하는 동약을 만들고 그 동약을 이제 약간 시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향음주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제 어떤 예의 범죄라든지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강학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향약의 시발점이죠. 1475년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81살이 되신 1481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정국인 선생님을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제 상춘곡을 말씀을 드렸고 빠먹었는데 상춘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5원절구, 7원절구 이게 그 시조가 있고 문장이 있는데 시조도 아니고 문장도 아닌 그냥 이렇게 사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약간 뭐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는 최초의 그 문학이 이제 최초에 만들었던 상춘곡이라고 합니다. 이제 최초는 이제 정국인 선생이 아까 후년에 만드셨다고 하는 이제 요 태인 향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태인 고현동 향약은 사실은 우리 전국문화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태인 고현동 향약에 대한 28권에 대해서 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놓았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간추려가지고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1470년 아까 이제 사관원 정원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을 모임인 마을 모임이죠. 동계를 만들고 그 마을 사람들이 지켜나갈 약속에 해당하는 마을의 약속인 동약을 이제 작성했고 아까 1475년도에 향음주례를 통해서 태인 고연향약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 드렸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태인 고연향약을 했던 것이 저 동각인데 이 동각에 있는 말이 남전입니다. 전 처음에 남전말을 갔을 때 그 쪽남자를 쓰길래 여기 뭐 쪽풀이 많이 나는 그런 뭐 청출 어람할 때 그 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쪽풀이 많이 나는 동네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 추측입니다. 1076년에 송나라 여씨 사형제 중에 한 사람인 여대림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제 향약이라는 것을 송나라 때 처음으로 하고 그 송나라에서 향약을 처음 했던 그 마을의 이름이 섬서성 남전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정국인 그로부터 한 400년이 흘러서 정국인 선생이 저기 남전 마을에서 그 향약을 처음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 남전 마을의 유래가 그래서 이렇게 맺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추론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태인 고연향약은 이제 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태인 고연동 향약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까 그 책을 쭉 보니까 28권의 책자 중에서 태인 고연동 향약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동안, 동계안, 동중자묵, 태산 향약안, 고연 향약안, 고연 향약 등 여러 가지 그때마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태인 고연동 향약이라고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쭉 정국인 선생부터 이제 써왔지만 실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은 이제 1612년 이후에 남아 있는 28권이고요. 빨리 끝내라고 지금 제가 좀 알람을 했어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까요? 할 시간 있죠? 네네. 지금 이제 고연 향약까지만 제가 하는 맞을게요. 네, 네네네. 그 태인 고연 향약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뭐 그 안에 다 담긴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더 눈에 띄어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참 그 교육을 중요시하시더라, 아이들의 교육을 중요시하시더라는 내용을 제가 좀 느꼈고요. 사실 태인 고연 향약에 보면 뭐 양사제, 남학당, 동학당, 동각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때 나와 있지만 다 마을 아이들의 교육 장소인데 명칭만 조금씩 바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인 우리가 이제 향약하면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뭐 엄격해요. 그러니까 1700년대, 1800년대쯤 돼버리면 이 향약을 막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빨리 전파를 하면서 우리가 뭐 과실상교, 애서상교 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막 한 50가지, 100가지를 쭉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 백성으로 봐서는 이 향약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아주 못된 것이 바로 향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태인의 향약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에 한 번 정도, 1800년대에 한 번 정도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이 향약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요구하는 폼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 향약의 내용들은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면 역사의 이름을 남길 테니 너희들 부끄러움을 알고 행동해라 라는 것이 이 고연동 향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좀 알고 함부로 나대지 말고 예의 지키고 어른 잘 모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으로 모든 걸 다 통치할 수 있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의 그 큰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나라도 결국은 30년 이내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도 엄격한 법치주의로 치닫기 때문에 지극한 법치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이 양심에 호소하는 부끄러움만이 영원히 지속 가능한 어떤 규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제가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다뤄봤고요. 무성수원의 유래라든지 고은 최치원 선생님의 어떤 이제 여기서의 활동, 그 다음에 불후인 정극인 선생님의 이제 활동 모습을 끄집어냈고, 그 정극인 선생님께서 시행하셨던 태인 고연동 향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이제 여섯 번째 태인 반각본입니다. 사실 태인 반각본은 그 태인 반각본의 반각본이라고 하면 이제 그 방자가 저기 저작거리 시장, 그러니까 뭐 일반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될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우리 보통 보는 책자, 이게 이제 반각본이라 맞고요. 그 전에 이제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책자를 하면 관에서 이제 그 뭐죠, 어명을 받고 출간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판본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주로 이제 가명에서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가명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간간히 이제 부잣집에서 우리 그 가문의 어떤 뭐 집안의 목적으로 이제 사적으로 이제 출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건 이제 그 집안의 개인적인 목적이었지 뭐 돈을 주고 파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간본이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고, 또 절에서도 절의 어떤 그 경전을 이렇게 이제 출간을 해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판매 목적은 아니었고 이제 그 어떤 경전 그 자체의 발간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금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목적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책자가 반각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달리 우리 태인 쪽에 이것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저희 이제 태인 반각본으로는 전체가 14권이 전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 1637년에 이제 반각본 형태로 전해지는 것이 한 권이 있고, 나머지 13권은 1796년부터 1844년이니까 1800년 전후로 해가지고 13권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눈에 띄는 점은 그 13권 또 남아있는 13권 중에서의 11권이 여기 적힌 대로 그 전이체와
박치우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이 책자에 보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발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기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이체와 박치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의 용어로 따지면 전이체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학식이 있고 그래서 출판사의 사장 같은 격이고 이제 박치우는 인쇄소 사장님이시죠. 이제 박치우가 전이체라는 분이 이제 돈을 내서 출간 계획을 세우고 돈을 내면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내는 인쇄업자, 뭐 인쇄소 이런 것들을 하셨을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셨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태인 방각본은 유달리 다른 방각본에 비해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출간했는지에 대한 간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책자에 나와 있고 이제 요것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분야에서의 책자들로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하나 조금 더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당시에는 아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금속 활자도 있고 목판도 있고 목활자도 있고 그러니까 활자라고 하면 이제 그 글자를 지금 인쇄처럼 하나하나 조파를 해가지고 끼워 맞춰서 딱 인쇄하고는 프로에 쳐버리면 조각조각 글자가 도장처럼 남는 거죠. 그게 활자인데 뭐 목판 활자도 있고 금속 활자도 있고 하는데 요때가 되면 다시 목판 인쇄가 이제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책자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목판을 팔만 대장정처럼 이 목판을 처음부터 만들게 되면 목판 하나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다고 합니다. 나무부터가 달라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제 그 뭐 개미 활자 같은 어떤 금속 활자로 이미 다 인쇄되어 있는 책자를 가져다가 이걸 나무에다가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인쇄를 해버리니까 뭐라고 하죠? 이게 조파라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이 가격의 경쟁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된 계기를 좀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우리 태인이었을 것 같고 태인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태인 중에서도 아마도 굳이 뭐 대한민국에서 태인보다 더 큰 도시가 많았을 텐데 굳이 태인에서 방각본이 성행했던 이유는 바로 이 무성서원에서 많은 학자들 배움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나가시면요, 사실은 이 개인 이제 수집하시는 분이 우리 저 태인 방각본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바로 이 울타 옆인데 저도 우연하게 한번 들어갔다가 너무 신기하고도 또 내용도 있길래 제가 지금 사진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고요. 그다음 한 번 더 넘겨가시죠.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태인 무성서 우리 무성서원과 또 이 조선왕조실록이 뭔 관계냐도 그러시는데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요.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임진왜란 때에 결국은 이제 우리 경기전 사고에서 임진왜란 때 그 우리 이곳 내장사의 그 용부람이라든지 그 암자 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그 과정상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려왔는데요. 그 순간에 넘어가시죠. 예. 그 임진왜란이 나면서 이제 그 여기 적힌 대로 안일의 선생과 손홍록 선생이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을 전주 경기전에서 또 내장사로 옮겨왔는데 이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결국 이제 일제 이항 선생의 제자분이시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분도 안희 선생과 손홍록 선생을 모신 사당이 우리 저 등 뒤에 있는 저 옆 동네 남전마을이죠. 그 마을 안에 있는 남천사라고 하는 저 사당에 두 분을 중심으로 모셔져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592년 오른쪽에 보시면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이제 부산에 일어났습니다. 쳐들어왔죠. 12일 만에 쭉 쳐들어와가지고 충주까지 왔고 이때 이제 조선의 가장 막강한 또 명성 있는 장군이 신립장군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황금내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냥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불과 4일 만에 충주에서 한양까지 그냥 점령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4월 13일 날 부산에 상륙했는데 불과 한 18일 만에 한양까지 도달해 버렸으니까 보름 만에 그냥 뛰어온 거죠, 자체가 뛰어온 거. 뭐 저희가 전쟁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산에서 뛰어서 한양까지 온 겁니다. 아무 제지 없이. 그리고 나서 6월 6일 날이 되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가다듬어 가지고 각지에서 그러면 각지에서 그 의병을 관군을 모아 가지고 경기도 용인에서 이제 5만 명이 집결해 가지고 이제 최후의 항전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이없이 그냥 이 5만 명이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이제 이런 무렵에 이거 큰일 났다. 나라가 다 송두째 날아가겠다 하니까 선조임금은 먼저 한양 의주로 튀셨죠. 옮기셨고 그 사이에 이제 6월 중순경에 조선왕조실록을 드디어 이 경기전에 전주에 있는 걸 갖다가 내장사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 이 옮기려고 하면 돈과 누군가 사람이 필요할 텐데 또 의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난리를 통해 그때에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안희 선생과 이 손흥록 선생이셨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내장산에 쭉 보관을 했는데 그해 7월달에 웅치치 전투가 이거 저 마이산이며 이쪽 문장산 이쪽에 관련된 우리 전라도 전주를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그 큰 고갯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 막아냈고 또 아랫단에서는 진주라고 하는 곳에서 잘 막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도로 따지자면 북동부 쪽하고 남쪽에서 웅치치 진주성에서 잘 막아줘가지고 전라도가 보존이 됐습니다. 보존이 됐고 됐는데 이제 또 그 다음에 해가 흘러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왜군이 이제 후퇴 해가지고 이제 남해안 쪽에 이렇게 정렬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발악을 하는 거죠. 그 발악을 하면서 6월달이 그해 다음 해죠. 1593년 이듬해 1년 뒤 6월달 되면 2차 진주성 전투를 벌입니다. 그 2차 진주성 전투를 하면서 그 진주성에 있는 6천 명의 민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살을 해버리거든요. 1차 때는 잘 막아냈지만 이제 그런 과정상에서 이제 전라도가 이제 위험해졌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진주가 뚫리면 광양 거쳐서 그냥 이제 전주 넘은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겠을까 싶어가지고 이 조선실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저 강화도로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과정상에서 우리 저기 남천사에 계신 안희 선생과 홍록 선생이 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조선왕조실록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태인 사람, 무성년 태인 사람 이 손홍 선생과 안희 선생 때문에 이제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참 많은 것들 최초며 최고며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는 것이 이곳 우리 무성선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잘 포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런 내용 말고도 제가 너무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성선 인근의 이 마을에 이 세 개 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엮어가지고 잘 활용해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이 후손들의 역할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제 그림을 표시해봤고요. 이제 과제 6가지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 무성선이 세계문화유산이지만 너무 문화유산에만 극한해가지고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문화유산과 관광, 농업, 농촌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훨씬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올만한 가치를 느끼는 곳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예를 들면 최근에 무성선 바로 뒤편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무성선 둘레길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관광과에서 그 불원 전극인 상춘곡 둘레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폭넓게 길게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쪽은 문화 쪽의 관점에서 한쪽은 약간의 어떤 상춘곡을 주도로 한 관광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둘레길을 만들어냈는데 두 개가 다 융합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요 바로 뒷동산만 가서 딱 쳐다보면 보이는 것이 저거예요. 저게 바로 칠보발전소입니다. 칠보발전소고요. 그 칠보발전소도 좀 알만
스페인 사람이라고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27년도에 나쁜 놈들, 일본 놈들이 이 식량을 증산해서 수탈해갈 목적으로 조선 백성을 뭐 살리게 한 것이 아니고 수탈해갈 목적으로 이 전라도가 워낙에 곡창지대인데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어떻게 정읍, 김제 이쪽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동진강물은 너무 부족하니까 섬진강물을 끌어다가 동진강으로 보내가지고 그 동진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섬진강에다가 만든 것이 운암제입니다. 그래서 산 뒤로 굴을 파가지고 역류시킨 거죠. 정상적인 물의 흐름이 아니라 정반대쪽 남쪽으로 흘러가야 될 물을 갖다가 북쪽으로 역류시켜가지고 정읍 이 운암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뒤로 빠꾸시켰던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운암 발전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물을 이제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했던 목적은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뭐 정읍 일부의 평야지대도 분명히 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김제 광활간척지까지 가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활간척지가 사실은 만들어졌던 것이고 이제 해방이 될 무렵에 일제가 마지막에 칠보 발전소를 또 굴 하나 터널을 더 뚫어가지고요. 아까 직전에 봤던 칠보 발전소가 1945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운암제가 만들어진 것은 훨씬 전인 1927년이었고 그때 운암 발전소가 있다가 터널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의 위치 방향을 뚫으면서 칠보 발전소를 제2 발전소를 만든 것이 칠보 발전소인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의 욕심이라는 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보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사실 설계도는 다 완성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 운암제보다도 더 많은 물을 7배 많은 물을 담기 위해서 섬진강 댐을 만듭니다. 섬진강 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수력 발전소인데 무슨 발전소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다목적 발전소죠. 1965년도에 이제 섬진강 댐이 크게 만들어지고요. 그 섬진강 댐의 물을 쭉 끌어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은 개화도 간척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섬진강 유역에 살고 계신 한 2,500가구가 이주를 해가지고 개화도로 이주를 하세요. 땅을 불안받아가지고. 근데 이때 만들어진 섬진강 저 댐의 물이 이 앞에 동진강으로 흐르지 않고 이 섬진강 댐에서 농업용수로 흘리는 물은 따로 이렇게 인공 수로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수로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요 옆을 흘러가더라고요. 옆에서 산 계곡을 터널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성수원 이렇게 아까 무성수원 둘러끼기 하시다 보면 울타리 끝을 보면 뭐가 막 물이 막 콸콸콸콸 넘치는데 이거 뭐지 하실 것 같은데 이 계곡물이 아니고요. 바로 섬진강 댐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 칠보 발전소에서 농수로로 흘려주는 물이 개화도 간척지로 가기 위한 그 수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좀 아픈 스토리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봤고요.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 시에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스스로의 자성을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좀 협동을 해야겠다는 뜻으로 좀 담아봤고요. 우리 이제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이곳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새로운 건축도 생기고 있고 또 오늘과 같은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 무성수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됨으로써 이 무성수원 그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삶도 조금씩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가 꿰어야 이제 보물이라는데 이게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잘 연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가 앞으로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자원들을 동네 곳곳에다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안내를 좀 정확히 해주면 훨씬 더 좀 찾아가 보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진강 도수로 하지 않습니까? 저 개화도 간척지까지 가는 물이 바로 우리 무성수원 옆을 흐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곳곳에다가 좀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해야 되는데 해주십사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여기 과장님도 담당팀도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참 좋은 일인데요.
이제 우리 무성수원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뭐라고 합니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선비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제 꼰대 문화는 저 퇴계 경 안동 쪽에서 꼰대 선비 문화 죄송합니다. 유교 문화를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선비 문화를 가르쳐야 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기 이제 그 남전마을 쪽이 계속 남전마을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주 빈 곳이 거기여서 우리 희유지에서 그쪽에서 이제 그 유교 수련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 유교 수련원 옆에는 이제 한옥체험관도 그 옆에 있고 그 태산선비 문화관도 있는 그 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제가 저희도 안동에 가서 수사를 가보니까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자원봉사행수로 여기에 다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 많은 분들이 이게 참여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퇴계 선생의 그 유교 문화가 안동이 뭐 아시아의 중심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우리 무성손이 퇴계서원보다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돈도 돈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담아가고요. 이제 그 합심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마을 공동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좀 담아 주셔야 되는데 그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그 고현동 향약의 그 말씀을 우리 누람 송세림 선생이시죠. 이 무선수석성원에도 좀 배양되어 계신데 송세림 선생이 결국 고현동 향약에 이제 서문을 쓰시면서 발문을 쓰시면서 담아놓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중향음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발문을 쓰시면서 이제 쭉 많은 내용을 담아주시는데요. 이것도 한번 굳이 읽어보시죠. 새로운 좌목이 이제 누가 참여했는지에 대한 참여자 이름을 적는 게 좌목입니다. 새 좌목을 만드는데 옛날 돌아가신 분들은 지우자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송세림 선생이 아니다. 남겨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좌목을 만드는데 옛날 좌목에 있는 인물 중에서 사망자의 이름을 제거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만류하고 나는 말한다. 크게는 나라의 역사가 있고 작게는 야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 후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였는가를 알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끔 하자.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계속해서 간직해 나가자. 그래야 부끄러움을 알고 행동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마을이 계속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 무성소는 이제 세계문화유산 서원의 9개 중에 하나입니다. 9분의 1이죠. 그러나 저는 이 무성소원이 우리 최소한도에 정읍에 있는 다른 서원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어른 역할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성서원에 왔으면 그래도 정읍에 있는 나머지 서원들에 대해서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읍에 어떤 서원들이 있는지를 쭉 정리해 보니까 무성서원을 포함해서 9개의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9개지만 우리 정읍의 서원도 모두 9개예요. 9개고 이제 아까 1400년대에 이제 무성서원이 처음 만들어졌고 1500년대에 이제 바로 이웃 동네인 이웃 동네에 남고서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계서원, 정충서, 보암서원, 용계, 옥산, 동죽, 창동서원까지 이렇게 9개 서원을 만들었는데 무성서원에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뭐 최춘 선생님, 정국인 선생님, 송세린 신자 선생님, 김양국, 김과선 여러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계신데 특히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만들어진 서원들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태인과 같이 맞닿아 있는 남고 서원의 경우에는 일제 이항 선생과 그분들의 제자가 많이 배양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이항 선생님이 이제 그 제일 위시고 그 제자가 김천일 장군, 의병장을 하셨던 김천일 장군이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곽재우 장군 의병장도 진주성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죽으러 가는 짓인데 왜 진주성에 가서 우리가 여기 전투를 해야 되느냐. 나는
진주성 바깥에서 당신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전라도 사람인 김천일 장군은 경상도 사람들이 있는 진주성에 들어가서요. 다 개죽음이라고 다 이미 예측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김천일 장군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도계서원에 가면 김재민 선생, 오봉 선생이죠. 김재민 선생 중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참 그 어떤 기계가 있고 의리가 있고 어떤 정말 선비다운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무성선 때문에 이렇게 또 모셔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그 우리 이 무성소원과 형제가 형제도 아니죠. 좀 그 옆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무성소원 옆에 있는 갑자기 제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뭐라고 무슨 소원이죠? 저기 남고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낮아가지고요. 그 일제 이항 선생도 사실은 이제 그 나이 40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귀향하신 겁니다. 귀향하셨고 이제 그분들의 제자가 김재민 선생 웅치전투에 참여를 하셨고요. 변사정 선생 권율도 항주대첩을 이뤘던 분이시고 관료죠. 안희 손흥록 선생 도성왕조 실록을 옮겼지 않습니까? 김천일 선생 의병장으로서 진주성을 마지막까지 돌보다가 그냥 같이 주민들과 돌아가셨죠. 박진 선생 경주성 탈환 때 비격진 천리라는 처음 활용해서 쓰시는 분 관료이시기도 하고 김보옥 선생, 김승덕 선생 의병 분량을 조달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이항 선생의 이 제자들이라 하면 이렇게 나라의 위급시에 위난시에 정말 살신성인했던 그런 대단한 제자들을 부르는 분이고 우리가 이런 분들의 어떤 정신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듣고 잠깐 조금만 더 그 부분요. 예. 근데 이제 일제 이항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를 제가 조금 생각해보다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적어봤으니까 조선 중조 때 이제 그 권문 세력들 아니 그게 정통적인 그 이제 집권 세력들을 이제 좀 몰아내고자 중종이 동의했던 조광조 선생을 갖다가 이제 사림이 등장을 시작하죠. 그때가 이제 1500년도의 무렵이고요. 뭐 신잔 선생도 우리 저기 일제 이항 선생보다도 한 10살 정도가 8살 위인데 이제 여기 태산 군수하시면서 같이 교류도 하시고 이황 선생 퇴계 이황 남명 조식 그다음에 저 황진이 하서 김인우 이런 분들이 이제 1500년 전후에 그러니까 일제 이항 선생이 활동하시던 그 무렵에 다 살아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일제 이항 선생과 다 교류하면서 지내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해 본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엊그저께 남고서원에 제가 다시 한번 가봤어요. 저곳에 어떤 서원이었을까 그 길을 좀 더 느껴보고 싶어가지고요. 이 무성서원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 조금 더 재미난 스토리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이것도 배웠던 것 같은데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유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토를 이었건만 사람은 제 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시간인데 사실 이제 그게 엄격히 따지면 이 그 오봉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이거 오봉 선생이죠. 일제집에서 쓰셨으니까 일제 이항 선생이 이 제자들에게 학문을 독려하면서 했던 그 식구가 있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이 남고서원의 주변에 다 이렇게 여기처럼 이게 쭉 적혀 있고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을 마치게 됐고요. 예, 장황하게 이제 말은 늘어났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저는 무성소원과 이 마을에 오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걸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좀 많이 모셔야겠다. 사실은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태인에서 태어나신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원 정국이 선생님 태인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일제 이항 선생님 태인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였고 정말 너른 마음으로 그분들을 잘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또 1000년, 2000년을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500년, 1000년 전에 그런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어떤 회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500년, 100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우리 이곳에서 이렇게 이곳 무성소에 이렇게 학회도 열고 강학도 열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간관계를 쌓아줘야만 우리 이 무성소원과 우리 정읍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